어머니, 이젠 요양원 가셔야죠. 아직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합니다. 제 사위 박태준이 추석 저녁 식탁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요. 그때 제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어요. 72살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날 아침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준비를 했어요. 지영이네 식구들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3년 만에 딸네 가족이 제 집에 온다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토랑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송편도 빚었습니다. 관절이 아파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딸 지영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위 태주는 인사도 대충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들이었어요. 어머니, 사돈 부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지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제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 평가하듯 바라보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강남 상가 건물 밑이라는 곳이군요. 사돈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니요. 저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주고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명절 음식을 차려내며 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대화는 어색했고 지영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태주는 제 옆에 앉아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밥상을 물리고 나자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태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상가 건물 말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정리하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상가를 왜 정리해요? 그게 제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팔면 그 돈으로 좋은 데 들어가실 수 있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 상가는 남편 박영수 씨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것만은 끝까지 지키라고. 이게 당신의 마지막 보루라고요. 안 돼요. 그건 못 팔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르신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사돈댁.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요양원까지 알아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요즘 노인네들 혼자 집에 있다가 사고 나는 거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돈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지영아, 너도 이 생각이니?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어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제가 30년을 키운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건 증여 서류고, 이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지금이 팔기 딱 좋은 시기래요. 태준이 펜까지 내밀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그 상가는 못 팔아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엔 다 지영이 거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시면 세금만 몇 천만 원 절약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태준의 얼굴이 변했어요. 어머니, 그럼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부담 주시려고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요. 아니,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매번 달려올 수도 없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재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태준 씨, 그만하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쥐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요양원 안 갑니다. 그리고 상가도 안 팔아요. 다들 돌아가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인상을 찌푸렸고 사돈 부부는 서로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일어나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좋으라고.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지영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절대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것은 내가 지키라고 했잖니.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는 거니? 지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러시니까 문제지. 고집만 세서 어쩌나. 우리가 좋게 말할 때 하시지. 나중엔 법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 일단 오늘은 그만 가자. 다음에 다시 설득하면 되지. 제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제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 상가는 넘겨주지 않겠다고요. 설령 딸이라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엄마, 요양원 동의서 보냈으니 사인해서 보내세요. 다음 주에 입소 날짜 잡았어요. 지영이에게서 온 문자 내용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동의서라니요. 제 허락도 없이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거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먼저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방 하나만 들고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새벽 2시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빌딩들의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딸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참 웃기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지영이를 낳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30시간을 진통하고 낳았죠. 남편은 딸이라고 실망했지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는 새벽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참았어요. 지영이 학원비 벌려고요. 중학교 때는 과외비가 필요하다기에 밤에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고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제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넣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 딸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엄마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찜질방 의자는 딱딱했지만 제 마음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영수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자야, 이거 서랍 깊숙이 넣어둬.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뭔데요? 창고 부지 매입 서류야.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인데 지금은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거야.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 남은 서류 뭉치 중 하나려니 했죠. 실제로 그 땅은 너무 외진 곳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세금만 나가서 짐 같았습니다. 그 서류, 찜질방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그 서류가 아직 집에 있을까요? 제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만약 태준이가 그걸 알고 있다면요.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과 보험 서류들 사이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봉투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런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김은자.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이도 지영이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서류 귀퉁이에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그 옆에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글씨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았어요. 은자야, 이 땅은 언젠가 우리 희망이 될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절대 남한테 빼앗기지 마. 이건 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사랑해.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서류를 꺼내 볼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여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무너져 있던 제가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었어요. 맞아.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류를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오는데 거실에서 불이 켜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태준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 불을 켜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그냥 필요한 거 좀 가지러 왔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제가 든 가방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몰래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도둑인 줄 알았잖아요. 미안해요. 조용히 다녀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요양원 동의서는 확인하셨죠? 다음 주면 입소 날짜예요. 짐 미리 싸두세요. 태준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욱 꽉 쥐었어요. 그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라니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태준 씨,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제게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만약 정말 값어치가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딸네 가족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경기도 화성시 어딘가였습니다. 화성시라. 요즘 뉴스에서 화성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땅 시세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보였어요.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손님, 이거.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손님, 이거 정말 본인 명에 맞으세요. 부동산 중개소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네, 제 명의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 땅이요. 지금 대박 났어요. 대박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도가 떠 있었고 제 땅 위치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이에요. 작년 말에 확정됐고 올해 초부터 보상 협의 들어간다고 공고 났어요. 신도시요. 네, 화성 남부 신도시래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손님 땅은 정확히 상업지구 한복판에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업지구라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도 좋은 거라는 건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하나요? 현재 시세로는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당 약 500만 원 선이에요. 그런데 손님 땅이 몇 평이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300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0평이요. 직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니 숫자를 보여줬어요. 15억이요. 최소 15억 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5억이라니요. 제가 3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땅이 15억이라고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비싸요. 네, 그것도 지금 시세고요.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거예요.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있고요. 보상금이요. 정부에서 수용하면 보상금 주잖아요. 그게 시세보다 보통 높게 책정돼요. 운 좋으면 20억도 가능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억, 2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
혹시 이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지금 매수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안 팔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직원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15억. 이 돈이면 요양원 걱정 따윈 필요 없었어요. 아니,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딸내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태준이는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것도 하필 추석날에요. 그리고 왜 굳이 상가 건물을 팔자고 했을까요? 설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태준이가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렸어요. 혹시 화성 개발에 대한 뉴스가 나오나 싶어서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역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뉴스가 나왔어요. 화성시 남부 지역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발로 약 3만 가구의 주거 단지와 대규모 상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침에 부동산에서 본 바로 그 지도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보였어요. 특히 창고 단지로 쓰이던 이 일대는 카메라가 어느 땅을 비췄습니다. 낡은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구석에 보이는 표지판, 그 주소가 제 서류에 적힌 주소와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재개발되어 복합 쇼핑몰과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기대가 큽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 그곳이 제 땅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둔 그 쓸모없어 보이던 땅이요.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언젠가 값어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절대 팔지 말라고 제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현재 이 지역 땅값은 평당 500만 원 선까지 치솟았으며 개발이 확정되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 부동산 중개소 직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300평이 15억이라는 계산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이와 지영이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소파 밑에 숨겼어요. 왜 또 왔어? 요양원 계약금 내러 가야 해서요. 어머니 도장 찍어야 할 서류 가져왔어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지영이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걱정에 잠도 못 자요. 내가 언제 걱정 끼쳤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태준의 말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쳐다봤어요. 아까 그 뉴스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화성 남부 신도시 개발. 태준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뉴스 화면을 빤히 쳐다보더니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화성 쪽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왜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는데.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태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지영아, 너 화성 쪽 아니? 아니요, 엄마. 지영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그것도 수상했어요. 그래, 나 요양원 갈게.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태준과 지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모든 재산 정리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너희는 일체 관여하지 마. 태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재산인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이 생겼거든요. 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땅 팔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또 제가 화성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안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5시가 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 속 깊이 서류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는 9시에 문을 연다고 했죠. 저는 근처 카페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혹시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그 젊은 직원이 아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정만호입니다. 이 사무소 대표예요. 다행이었어요. 어제 젊은 직원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화성 땅 시세 알아봤던 사람이요. 아,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정만호 사장은 컴퓨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땅을 팔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정확한 가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요. 정만호 사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정말 손님 명에 맞나요?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 정만호 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땅이요. 여기가 바로 화성 남부 신도시 재개발 1구역이에요. 1구역이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1구역은 제일 먼저 개발되는 곳이에요. 보상금도 제일 먼저 나오고 금액도 제일 높아요. 여기는 상업용지로 지정되어서 더 비싸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들었던 15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럼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정만호 사장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보여줬어요. 현재 시세로는 최소 15억이고요. 보상금은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는데 보통 시세보다 20%에서 30% 높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예요? 최소 18억에서 20억은 나올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라니요.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만호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땅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셨어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요.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이런 재개발 지역 땅 주인들 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노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 주인이 모르게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속기 쉬워서 표적이 되기도 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받았던 그 문자가 떠올랐어요. 사장님, 저 어젯밤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받았어요. 땅 팔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만호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절대 답장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 정보를 어떻게든 캐낸 거예요. 아마 등기부 열람해서 알아낸 것 같은데. 등기부요. 땅 주인 이름이 거기 다 나오거든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 땅 주인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거였어요. 누군가 제 정보를 들여다본 거죠.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보상 절차 시작하세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상금 책정해주면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요. 네, 재개발 전문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보상금 협상할 때 꼭 필요해요. 정만호 사장은 명함 한 장을 꺼내줬습니다.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땅 때문에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정만호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분 40대 남자분이었는데 할머니 땅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 쓰고 정장 입고 있었어요. 명함을 주던데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투자 회사 이사라던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태준, 제 사위였어요. 사위가 어제 이곳에 왔다니요. 그것도 제 땅 주소를 물어보러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성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추석날 갑자기 나타나서 요양원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정만호 사장은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아는 분이세요? 제 사위예요. 정만호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분이요. 그럼 가족끼리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제 땅이에요.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만호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감정평가부터 신청하시죠.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1시간 동안 여러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남편이 정해준 것도 딸이 바라는 것도 아닌 순전히 제 의지로요. 이제 내가 나를 구하는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정만호 사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슴속도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준이었어요. 제 사위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태준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태준이가 저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렀어요. 부동산에요. 우연히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왜 부동산 오면 안 돼요? 어머니, 혹시 무슨 거래하신 거 아니죠? 그건 왜 물어봐요? 그냥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부동산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한 건 제가 무슨 땅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 멀쩡해요. 그렇게 말하고 태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지영이도 태준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를 만나고 감정평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화였죠. 여보세요. 엄마, 나 지영이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추석 때의 차가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다정했어요. 왜 전화했어? 엄마, 요즘 뭐해? 건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미안해. 추석 때 우리가 좀 심했지. 요양원 얘기는 잊어버려. 그냥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 우리 사이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되잖아. 지영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딸이 그립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번엔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태준이에요. 왜요? 어머님, 죄송해요. 추석 때 제가 좀 과했죠. 다시 잘 지내요. 이 사람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갑던 말투가 사라지고 공손해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요. 혹시 부동산 쪽 일 있으시면 저한테도 상의하세요. 제가 그쪽 일 좀 알거든요.
알겠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정해졌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설정 메뉴를 찾았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켰어요. 정만호 사장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라고 했거든요. 언젠가 필요해질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거죠. 사흘 뒤 지영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주말에 꼭 와. 태준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한대. 그래, 알았어.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응, 응.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어요. 매번 다정한 척,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을 켜고 받았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화성 쪽 아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화성이요. 왜요? 아니,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혹시 어머님 아는 분 중에 거기 땅 가진 분 계세요? 모르는데요. 그래요. 요즘 재개발 소식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땅 가진 사람들 대박 났대요. 태준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좋겠네요. 어머님도 혹시 그런 땅 있으시면 좋을 텐데. 노후 자금 되잖아요. 없어요. 나한텐 그런 거 없어. 그렇구나. 아쉽네요. 전화를 끊은 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태준의 속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화성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떠보는 거였어요. 좋아. 계속 모르는 척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녹음 파일들이 무기가 될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긴다고요. 저는 이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녹음 파일을 모으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만호 사장이 소개해준 변호사 연락처였죠.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만호 사장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할머니시군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네,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화성 땅 서류, 상가 건물 등기부,
통장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법무법인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은자 할머니시죠? 저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인상이 좋았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변호사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있었던 일부터 화성 땅을 발견한 것까지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서류 좀 볼게요. 모든 서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모든 재산이 할머니 단독 명의네요. 상가도 화성 땅도 전부요. 그럼 안전한 건가요? 지금은 안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유언장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막상 하려니 두려웠습니다. 유언장을 쓴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할머니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후견인 제도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후견인이요. 네, 만약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막는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태준이와 지영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길 기다린 거죠. 알겠습니다. 다 하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어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할머니 재산에 손 못 대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군가 지켜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딸도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해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지영아, 이번 주 일요일에 너희 집으로 갈게. 정말 엄마 오신다고. 지영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이랑 사돈 어른들도 다 모이라고 해. 할 말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데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충분히 궁금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 땅, 정말 우리 희망이 됐어요. 나를 살렸어요. 이제 나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이 남겨준 그 땅으로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일요일,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서류들을 챙기고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정리했어요. 모든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그날 그들 앞에서 다 공개할 거였어요. 토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눈에 선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당당해 보였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어요. 화성 땅 서류, 상가 등기부,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까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요. 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다들 모였니? 네, 다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태준이, 사돈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어요. 엄마,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지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하면 안 돼. 밖에 나가자. 밖에요. 응, 제대로 된 식당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시죠. 아니야. 내가 한정식 예약해뒀어. 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따라 나섰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정식 집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예약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에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비싸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먹지. 태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제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와 지영이
사돈 부부가 마주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묘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태준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일단 음식부터 먹자. 다 식겠다. 엄마, 먹어, 지영아. 딸은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색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으면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모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채로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변호사요.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 어른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왜 변호사를 데려오신 거예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앞에 던졌어요. 봉투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그동안 효도한 값이야. 100만 원 들어있어. 어머니, 이게 무슨... 추석날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상갑하려고 했고 그 효도값이야. 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한 게 뭔지 나도 알아. 화성 딱 말이야. 순간 태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화성에 땅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지. 치매 환자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려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태준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준호 변호사님, 서류 좀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화성 땅 감정평가서야. 현재 가치 18억 원이래. 숫자를 들은 순간 사돈 어머니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18억. 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 18억. 너희가 나한테서 뺏으려던 게 바로 이거지. 어머니, 우리가 언제 부동산 중개소까지 찾아갔잖아. 내 땅 주소 물어보러. 다 알아.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상가 건물.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처리했어. 4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유언장 작성했어. 공증까지 받았고. 유언장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유언장.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엄마,
내가 추석날 내 손을 뿌리쳤을 때부터 난 결심했어.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돈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전화한 거 다 녹음했어. 다정한 척하면서 땅 얘기 캐물은 것도 다 있어. 필요하면 증거로 쓸 거야. 어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태준이가 항변했지만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태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내가 낼 테니까 천천히 먹고 가. 난 먼저 간다. 엄마, 기다려. 지영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 남남이야. 변호사와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은자 씨 맞으시죠? 화성시청 재개발과입니다. 그날 밤 받은 전화의 목소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20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고요. 20억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청으로 오시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억. 제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화성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도 동행했어요. 긴 서류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통장에 20억이 입금되었어요. 통장을 들고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세어봤어요. 0, 억, 10억? 정말 20억이 맞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딸네 동네가 아닌 제가 살고 싶은 곳으로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전세로 얻었습니다. 20억을 다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적당히 아끼며 살 거였어요.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 영정과 옷가지, 그리고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담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저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게 요양원 가라고 하지 않았고 재산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요가, 수채화, 서예. 서예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해볼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딸 뒷바라지 때문에 못했던 거죠.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반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화목했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 붓끝이 움직이는 감촉.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글귀를 써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붓을 들었어요. 생각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나를 버린 자리에서 나는 다시 피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이 담긴 글귀였으니까요. 와, 좋은 글귀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칭찬해 줬어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붓글씨를 썼어요. 같은 글귀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글씨가 점점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던데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도 문자가 왔지만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태준이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것도 무시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거였어요. 제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바로 그 글귀였죠. 나를 버린 자리에서 나는 다시 피었다. 전시회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이 글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썼어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어요. 추석날 그 복도에서 느꼈던 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차가운 거절이었지만 지금 이 바람은
제 등을 밀어주는 응원 같았어요.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됐어요. 딸도 사위도 누구도요.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73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서예도 더 배우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니까요.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가 아닌 그냥 김은자로 사는 인생 말이에요. 오늘도 붓을 듭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요. 제 인생을 쓰는 것처럼요. 이제 제 이야기는 제가 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